동창회가 취소되었다. 대신 나는 내 수영장에서 남편과 불륜녀를 발견했다. 드라마처럼 소란 피우지 않고 나는 조용히 그들의 옷을 훔치고 유리문을 잠갔다. 그들이 폭풍우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나는 동창회 친구들을 VIP 관객으로 초대했다. 자, 어디서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신지 댓글부터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이 막장 드라마를 파헤쳐 봅시다. 그날 저녁 서울의 거리는 꽤 붐볐지만 내 들뜬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내 하얀색 제네시스 GV80의 에어컨은 밖에 덥고 습한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차가운 바람을 내뿜었다. 32살의 나, 박민아는 오늘따라 내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다. 중앙 룸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힐끗 보았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메이크업, 볼륨을 살짝 준 머리와 몸에 꼭 맞는 네이비색 원피스. 오늘은 내 2012년 졸업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는 날. 나의 성공을 조금은 자랑하고 싶었다. 거만한 게 아니라 그저 증명하고 싶었을 뿐. 예전에 나는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였다. 지금 나는 서울 외곽의 꽤 성공적인 물류 창고 3개를 소유한 사장이다. 내 남편 강지훈, 오늘 아침 춘천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친구가 팔려고 내놓은 사과 과수원 부지를 보러 갈 일이 있다고 했다. 자기야, 오빠는 아마 내일 아침에 들어올 것 같아. 집에서 조심하고 있어. 동창회 가려면 가고 대신 너무 늦게 들어오지는 마. 아침에 내 이마에 키스하며 그가 했던 말이다. 정말 다정하기도 하지. 내 차가 강남역 사거리를 막 지났을 때 차에 블루투스와 연결된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2년 졸업생 동창회 반장 김민준이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예약한 식당 건물 지붕에 누전이 발생해서 방금 주방에서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소방관들이 현장에 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공지할 때까지 연기합니다. 아무도 현장으로 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뒤따르던 차가 길게 경적을 울렸다. 아, 이 김민준 정말 사람 약 올리네. 나는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 아침부터 미용실 예약해서 예쁘게 꾸몄는데 취소라니. 나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룹 채팅방에 쏟아지는 친구들의 실망 섞인 메시지들을 읽었다. 내 들뜬 기분은 순식간에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가라앉았다. 이대로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기분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혼자 다니면 복권에 당첨된 미친 여자로 볼지도 모른다. 에라,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 큰 차의 핸들을 돌려 한남동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고급 주택 단지인 우리 집으로 향했다. 2년 전 내 피땀으로 산 집이다. 지우는 집에 없을 것이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내려가셨다. 그 말인즉슨 아무 방해 없이 소파에 편하게 누워 한국 드라마를 실컷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30분 후 나는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단지 경비원인 김 기사님이 나에게 경례를 했다. 박 사장님, 웬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동창회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김 기사님이 자동 차단기를 열며 상냥하게 물었다. 취소됐어요, 아저씨. 식당에 불이 났대요. 오늘 운수가 사나운가 봐요. 나는 창문을 내리며 대답했다. 저런, 안 됐네요. 그런데 사장님. 김 기사님이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였다. 왜요, 아저씨? 아닙니다. 아까 강 선생님 차가 다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서류를 깜빡하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다시 나오시질 않아서요. 아마 강 선생님도 춘천 가는 걸 취소하셨나 봅니다. 내 한쪽 눈썹이 올라갔다. 지훈이 집에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운전하느라 피곤했나 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나는 막다른 길 끝에 있는 우리 집 블록으로 차를 천천히 몰았다. 오크, 무광 검은색의 높다란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틈이 약간 벌어져 있었다. 빗장이 땅의 구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지우는 덤벙대는 사람이지만 집 보안에 관해서는 보통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다. 왜 대문을 열어두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지훈의 검은색 그랜저 옆 주차 공간에 내가 할부금을 내주고 있는 그 차 옆에 작고 귀여운 분홍색 전기 스쿠터가 주차되어 있었다. 스쿠터 거울에는 베이지색 헬멧이 걸려 있었다. 누구 스쿠터지? 사업 파트너 손님이라면 보통 차를 가져올 텐데, 가족 손님이라면 나에게 분명 연락했을 것이다. 내 기분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슬픈 감정이 아니라 경계심이었다. 마치 내가 창고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의심스러운 숫자 차이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느낌. 내 사업가적 본능이 깨어났다. 내 자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나는 차를 대문 앞에 주차하지 않았다. 집에서 약 50m 떨어진 나무가 우거진 단지 내 공원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었다. 나는 맨발로 부드러운 아스팔트 위를 소리 없이 걸었다. 잠입하듯이 나는 잠기지 않은 대문 틈으로 들어갔다. 앞마당은 조용했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집 옆쪽에서 들려왔다. 우리 집은 뒷부분이 개방형 구조다. 차고 옆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가면 바로 집 뒤의 개인 수영장 구역으로 연결된다. 평소에는 그 길을 쇠격자문으로 닫아두는데 오늘 그 격자문도 살짝 열려 있었다. 이지훈, 정말 칠칠 맞네.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나는 장식용 대나무가 심어진 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뒤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EDM 리믹스 음악 소리, 그리고 철퍽거리는 물소리, 그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 오빠, 장난치지 마. 아, 물 뿌리지 말라니까. 화장 다 지워지잖아. 여자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일부러 만든 듯한 높은 톤이었다. 괜찮아, 그래야 진짜 예쁜 얼굴이 보이지. 이리 와, 자기야. 더 가까이. 그건 지훈의 목소리였다. 내 남편의 목소리. 오늘 아침 사과 과수원을 보러 춘천에 간다고 했던 남자의 목소리. 사과 과수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고 보니 그는 내 수영장에서 다른 여자를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하지만 나는 울며불며 소리치며 달려들 타입의 여자가 아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빠. 같은 말은 에너지 낭비다. 촌스러운 짓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심장 박동을 진정시켰다. 나는 수백만 원짜리 커다란 몬스테라 화분 뒤 벽에 몸을 붙이고 숨었다. 나는 엿보았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눈을 아프게 했다. 삭스 8m 크기의 맑고 푸른 물이 담긴 수영장은 이제 더럽혀졌다. 지우는 상의를 벗고 복서 팬티만 입은 채 수영장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한 여자를 안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옥수수색으로 탈색한 머리, 주사 시술로 하얗게 만든 피부, 본래 하얀 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잡한 빨간색 투피스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마감 처리가 엉성했고 원단도 얇아 보였다. 얼굴이 낯익었다. 맙소사, 저 애는 최유라잖아. 6개월 전 내 물류회사에서 일했던 인턴. 배송 데이터를 3번 연속 잘못 입력하고 근무 시간에 남자친구와 영상 통화하다 걸려서 내가 해고했던 그 아이.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었던 것이다. 오빠, 나중에 오빠 와이프 오면 어떡해? 유라가 지훈의 목에 팔을 감으며 물었다. 지훈은 비웃었다. 아, 걱정 마. 그 박민아, 동창회만 갔다 하면 자정까지 놀아.
체면 차리는 거 엄청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명품 가방 자랑하느라 바쁠걸. 집에 일찍 들어올 생각도 못할 거야. 말하는 거 너무 못됐다. 근데 좋아. 유라가 킥킥거리며 지훈의 뺨에 키스했다. 나는 하이힐을 든 손을 꽉 쥐었다. 이 구두를 지훈의 이마에 던져서 구멍을 내버리고 싶었다. 감히 내가 산 집에서, 내가 물을 채운 수영장에서 내가 월급을 주던 여자를 안고 나를 모욕하다니. 게다가 지훈이 거만하게 말을 이었다. 이 집도 곧 내 명의가 될 거야. 사업자금 대출 담보로 잡게 등기 명의 이전해달라고 구슬리는 중이거든. 대출만 나오면 우리 발리로 여행 갈 수 있어 자기야. 나는 하마터면 침을 삼킬 뻔했다. 명의 이전? 사업 자금 대출? 오, 강지훈. 넌 그냥 배신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기꾼이었구나. 그동안 중고차 매매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아직 살아있는 아내의 재산을 물려받기만 기다리는 백수였던 것이다. 아, 이제 충분히 봤다. 설명은 필요 없다. 나야, 저 여자야? 같은 드라마도 필요 없다. 선택은 이미 명확하다. 쓰레기는 제자리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수영장 주변을 살폈다. 그들 둘은 수영장 한가운데서 등을 보인 채 정신이 팔려 있었다. 휴대용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내 발소리를 충분히 가려줄 것이다. 수영장 갈아탄 긴 의자 위에는 그들의 물건이 널브러져 있었다. 함부로 벗어던진 지훈의 셔츠와 바지, 절대 변하지 않는 그의 나쁜 버릇, 두부 거름망 같은 재질의 유라의 미니드레스, 유라의 작은 크로스백, 그리고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지훈의 지갑, 그랜저 차키, 그리고 유라의 스쿠터 키가 놓여 있었다. 그들의 손이 닿기에는 멀지만 내 위치에서는 가까운 유일한 물건은 유리문 근처 테이블에 놓인 지훈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5% 남은 빨간색 배터리 표시가 보였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지금 들이닥치면 그들은 그저 놀라서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지훈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유라는 도망갈 것이다. 내일 모레면 지훈은 다시 나를 구슬리려 들겠지. 너무 싱겁다. 그들은 고통받아야 한다. 뼛속까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나는 신발을 잔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는 전문 도둑처럼 기어서 움직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뿐. 첫 번째 목표, 라탄 의자. 빠르고 조용한 움직임으로 나는 그들의 옷더미를 낚아챘다. 지훈의 바지, 셔츠, 속옷. 만지는 것조차 역겨웠다. 유라의 드레스와 널브러진 속옷까지 모두 한아름에 안았다. 두 번째 목표, 가방과 열쇠. 나는 유라의 가방을 집었다. 가벼웠다. 분명 파우더와 휴대폰만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그랜저 차키와 스쿠터 키를 낚아챘다. 그리고 지훈의 두툼한 지갑도 돈이 아니라 빚 독촉장 때문에 두툼한 지갑. 나는 수영장 쪽을 힐끗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키스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영장 물이 꽤 심하게 출렁이며 내 움직임을 감춰주었다. 세 번째 목표, 휴대폰. 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지훈의 휴대폰을 보았다. 잠시 망설였다. 휴대폰을 가져가면 그들은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다. 하지만 남겨두면 그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헛된 희망은 절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법이다. 나는 지훈의 휴대폰을 그곳에 놔두기로 결정했다. 배터리가 방전되도록 내버려 두자. 나중에 남은 배터리 퍼센트를 보며 패닉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모든 껍데기를 들고 질서정연하게 후퇴했다. 이제 지훈과 유라는 사실상 알몸이다. 그들은 수영장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칠 옷이 없다. 수건조차 내가 오기 전에 뒷마당 빨랫줄에서 걷어왔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얇은 비키니와 젖은 복서 팬티뿐이다. 나는 들키지 않고 옆문을 통해 거실로 다시 들어오는데 성공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숨이 약간 가빴다.
내 손에는 땀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즉시 그것들을 부엌 근처 세탁실의 세탁기에 던져 넣고 문을 잠갔다. 나중에 태워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이제 잠금 단계다. 우리 집은 보안이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다. 수영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두꺼운 강화유리로 된 커다란 슬라이딩 유리문 하나뿐이다. 그 문은 수동 잠금과 디지털 스마트 잠금, 이중 잠금 시스템을 사용한다. 나는 안에서 그 유리문에 다가갔다. 수영장에 있는 지훈과 유라의 등이 보였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서울의 먹구름은 장난이 아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유리문의 수동 잠금 장치를 돌렸다. 딸깍. 그리고 벽에 있는 패널을 통해 디지털 차일드락을 활성화했다. 이 기능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만든다. 내 휴대폰의 관리자 앱이나 관리자의 지문, 즉 내 손가락으로만 열 수 있다. 끝났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옆 담장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 집 옆 담장은 높이가 3m에 미끄러운 자연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그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다. 예전에 지훈이 도둑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며 직접 설치한 철조망이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이 유리문을 통과하거나 하늘로 날아가는 것뿐이다. 나는 거실의 얇은 커튼 뒤에 잠시 서서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유라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다. 마치 세상이 그들 둘의 것인 양. 그는 그 세상이 방금 자기 발밑에서 송두리째 뽑혀 나갔다는 사실을 몰랐다. 마음껏 웃어도 오빠. 나는 차갑게 속삭였다. 조금 있으면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 나는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애원하는 비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 기분을 망칠 것이다. 나는 정문으로 걸어갔다. 휴대폰에서 스마트홈 앱을 열었다. 뒷마당 정원등과 수영장 조명의 전원을 차단했다. 딸깍. 휴대폰 화면에 뒷마당 조명 오프 상태가 표시되었다. 이제 30분 정도 후 해가 지면 그 뒷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것이다. 어둡고 춥고 정원의 모기들이 파티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수영장 근처에 있는 외부 샤워실의 수도도 잠갔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외부 샤워기에서 몸을 헹구려 해도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다. 나는 정문으로 나와 이중 잠금으로 문을 잠그고 집 보안 경보를 외출 모드로 설정했다. 이 모드는 유리가 깨지거나 문이 강제로 열리면 시끄러운 사이렌을 울릴 것이다. 나는 공원 근처에 주차된 내 GV80으로 향했다. 그 전에 유라의 분홍색 스쿠터에 잠시 들렀다. 안장을 열고 등록증을 꺼냈다. 혹시 복사키가 있어도 스쿠터를 타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내 열쇠 끝으로 양쪽 타이어 바람을 뺐다. 피식,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내 귀에는 아주 감미롭게 들렸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를 틀었다. 내 목적지는 이제 신라 호텔이다. 디럭스룸에 체크인하고 룸 서비스를 시키고 그 유명한 샤인머스켓을 먹으며 내 아이패드에 연결된 CCTV로 덫에 걸린 쥐들을 감상할 것이다. 긴 주말밤을 즐기시길 강지훈과 최유라. 서울 하늘이 우르릉거리며 천둥이 치고 뼈를 내는 찬 공기를 몰고 오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엑셀을 밟았다. 지옥 같은 그 집을 떠나 나만의 천국으로 향했다. 아까 저녁만 해도 회색빛이던 서울 하늘은 이제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우리 집 뒷마당 망고나무 잎들을 흔들었다. 마른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수영장 수면 위로 내려앉으며 내 남편과 그의 불륜녀가 만들고 있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망쳤다. 물속에서 지우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자기야, 이제 그만하자. 추워. 폭풍우가 올 것 같아.
지훈이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수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은 이제 추위로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응, 오빠. 나도 배고파. 이따 배달 음식 시켜 먹자. 물론이지.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지훈이 느끼하게 말했다. 지훈이 수영장 계단으로 먼저 올라왔다. 딱 달라붙는 복서 팬티만 걸친 그의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수영장가에 있는 긴 나탄 의자로 걸어갔다. 그들이 아까 물건을 놓아두었던 곳. 그는 유라에게 줄 수건을 가지러 갔지만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눈을 비볐다. 지훈은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았다. 그는 가렵지도 않은 머리를 긁적였다. 왜 그래 오빠? 아직 수영장가에서 몸을 웅크리고 추위에 떨고 있던 유라가 물었다. 수건이 어디 갔지? 왜 없지? 지훈이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다. 거기 있잖아, 오빠. 아까 내 가방이랑 같이 의자 위에 뒀는데. 유라가 대답했다. 지훈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 및 의자 및 심지어 비어있는 화분 속까지 뒤졌다. 수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옷도 사라졌다. 셔츠, 바지, 심지어 아까 함부로 벗어던졌던 속옷까지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자기야, 우리 옷이 없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치지 마. 아, 춥단 말이야. 유라가 짜증을 내며 수영장에서 올라왔다. 그녀는 그 의자로 걸어갔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의 짝퉁 명품 가방도 미니 드레스도 속옷도 모두 사라졌다. 나무데크 위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 작은 나탄 테이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직사각형 물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의 휴대폰, 내 옷 어디 갔어 오빠?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 그곳에는 지훈밖에 없었지만 마치 유령에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도 몰라. 맹세코 아까 여기 있었어. 지훈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바람에 날아갔나? 근데 내 가방은 무겁잖아. 가방까지 날아갔을 리가 없는데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며 그들의 젖은 피부를 파고들었다. 지훈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첫 번째 직감은 미나가 아니라 도둑이었다. 혹시 옆 담장으로 도둑이 들어왔나 봐. 지훈이 창백해져서 속삭였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해. 그들 둘은 수영장 구역과 거실을 연결하는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지훈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는 힘껏 당겼다. 덜컥, 덜컥.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겼잖아. 빨리 열어. 유라가 심하게 떨며 소리쳤다. 잠깐만. 뭐가 걸렸나 봐. 지훈이 다시 시도했다. 그는 문손잡이를 좌우로 흔들었다. 어깨로 밀어보았다. 소용없었다. 문은 마치 용접이라도 한 듯 굳게 잠겨 있었다. 왜 잠가놨지? 지훈은 어두운 유리에 얼굴을 바싹 대고 안을 들여다보려고 애썼다. 칠흑 같은 어둠,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부엌불도 꺼져 있었다. 보통 거실 등은 저녁 6시면 타이머로 자동 점등되는데 지금은 6시 30분. 집은 유령의 집처럼 어두웠다. 불이 꺼졌어. 자기야. 아마 정전인가 봐. 지훈이 마음이 불안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럼 열쇠는? 예비 열쇠 없어. 유라가 물었다. 지훈이 복서 팬티 주머니를 더듬었다. 비어 있었다. 당연히 비어 있었다. 집 열쇠는 내 바지에 있는데 그 바지가 없어졌잖아.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공포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옷도 없이 열쇠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집 밖에 갇힌 것이다. 옆으로 가보자. 차고 쪽으로 유라가 소리쳤다. 그들은 집 옆, 앞 차고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달려갔다. 그들은 길 끝에 다다랐다. 옆마당과 차고를 구분하는 쇠격 자문이 잠겨 있는 곳,
커다란 자물쇠가 예쁘게 걸려 있었다. 지훈이 쇠문을 흔들었다. 철컹철컹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소용없었다. 쇠는 견고했다. 젠장, 누가 이걸 잠갔어? 지훈이 쇠문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을 다쳤다. 지훈은 옆 담장 위를 올려다보았다. 담장은 높이가 3미터였다. 그 위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철조망이 둥글게 설치되어 있었다. 예전에 지훈이 강도가 무섭다며 직접 기술자를 불러 설치한 철조망이었다. 못 올라가, 오빠. 철조망이 있어. 유라가 흐느꼈다. 그들은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혔다. 뒤에는 높은 담장, 앞에는 잠긴 유리문, 옆에는 자물쇠로 잠긴 쇠문. 그들은 마치 끈끈이 덫에 걸린 쥐 같았다. 오빠, 무서워. 유라가 울기 시작했다. 이거 분명 오빠 와이프 짓이지? 아까 집에 왔던 거야, 맞지? 아닐 거야. 지훈이 재빨리 부인했다. 미나는 지금 동창회 중이야. 걔는 그런 행사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만약 집에 왔다면 차고에 차가 있었겠지.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차고 비어 있었잖아. 내 차랑 내 스쿠터밖에 없었지? 지훈은 옆 담장 틈으로 차고 쪽을 엿보려고 했다. 어두웠다. 하지만 희미하게 자신의 그랜저와 유라의 스쿠터가 아직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나의 GV80은 없었다. 봐. 미나 차 없잖아. 아직 안 돌아왔어. 이건 분명 장난치는 도둑이거나 아니면 집 깨진 이웃집 가사도우미 짓일 거야. 지훈은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는 미나가 모든 것을 알았을 경우를 상상하기가 너무 두려웠다. 만약 미나가 안다면 그의 호화로운 삶은 끝장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옆 통로가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다시 수영장 구역으로 돌아왔다. 적어도 수영장가는 단지 바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약간의 빛이라도 있었다. 지훈의 눈은 유일하게 남은 물건에 꽂혔다. 그의 휴대폰. 그는 라탄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화면이 켜졌다. 배터리 부족 4%. 아, 망했다. 배터리가 4%밖에 안 남았어. 지훈이 탄식했다. 아무한테나 전화해. 경찰이든 오빠 와이프든 예비 열쇠 어디 있는지 물어봐. 유라가 재촉했다. 지훈은 빠르게 생각했다. 경찰에 전화? 안 될 말이다. 경찰이 와서 반나체인 그들을 보면 오히려 풍기물난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전체에 소문이 날 수도 있다. 미나에게 전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이지만 가장 두려운 선택지이기도 했다. 일단 미나한테 전화해 볼게. 혹시 화분 밑이나 어디에 예비 열쇠를 숨겨뒀을 수도 있으니까. 지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말했다. 그는 내 사랑 아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눌렀다. 충실한 남편처럼 보이려고 저장한 이름이었다. 통화 연결음이 들렸다. 지훈의 심장은 통화 연결음과 같은 박자로 격렬하게 뛰었다. 받지 않았다. 안 받네. 자기야, 동창회 장소가 시끄러운가 봐. 지훈이 좌절하며 말했다. 배터리가 3%로 떨어졌다. 거기서 5km 떨어진 곳. 신라호텔 808호. 시원한 에어컨. 푹신한 침대. 라벤더 룸 스프레이의 향긋한 향기와 식욕을 돋우는 강렬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샤인머스켓. 나는 두툼하고 편안한 호텔 목욕 가운을 입고 킹사이즈 침대 헤드보드에 기대 앉아 있었다. 내 무릎 위에는 밝게 빛나는 아이패드 프로가 놓여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방금 배달 앱으로 주문한 최고급 샤인머스켓 한 상자가 있었다. 나는 알이 굵고 노랗고 크리미한 샤인머스켓 한 알을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진한 과즙이 터져나왔고 끝맛은 살짝 쌉쌀했다. 완벽했다. 내 시선은 아이패드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 집 CCTV 앱이 4개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1번 카메라, 어두운 차고. 2번 카메라, 어두운 거실. 3번 카메라, 어두운 부엌. 4번 카메라, 적외선 야간 모드가 활성화된 수영장.
바로 그 4번 카메라에서 쇼가 펼쳐지고 있었다. 적외선 나이트 비전 기술 덕분에 나는 고장난 다리미처럼 수영장가를 왔다 갔다 하는 두 개의 하얀 인체 열 형상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비참해 보였다. 유라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고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유리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침대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며 느끼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사진이 나타났다. 수신 전화, 내 남편 강지훈. 나는 샤인머스켓을 씹으며 그 화면을 쳐다보았다.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나는 장난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는 전화가 저절로 끊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가 패닉에 빠지게 그의 작은 머리가 변명을 쥐어 짜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지 보고 싶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아이패드 화면에서 나는 그가 휴대폰을 귀에 댔다가 좌절하며 화면을 보다가 다시 귀에 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신호를 찾으려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사실 그곳은 신호가 빵빵하게 터지는 곳이었다. 없는 것은 그를 향한 내 마음의 신호뿐. 1통, 5통, 10통. 나는 샤인머스켓 2번째 송이를 다 먹었다. 끈질기네 오빠. 이 끈기로 일자리를 찾아봤으면 벌써 이사가 됐을 텐데. 나는 화면을 보며 비웃었다. 휴대폰 알림을 힐끗 보았다. 부재중 전화 26통, 내 남편. 26번. 아름다운 숫자다. 그의 월급날과 같네. 아, 깜빡했다. 그는 월급이 없지. 나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는 날이라는 뜻이다. 지훈의 배터리는 분명 위태로울 것이다. 아마 1%나 2% 정도 남았을 것이다. 갑자기 새로운 알림이 떴다.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였다. 지우는 마침내 전화 거는 것을 포기하고 휴대폰이 꺼지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모양이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었다. 지훈에게서 온 15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르고 아이패드 볼륨을 키워 이 호화로운 호텔 방을 그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지훈의 목소리는 패닉에 빠져 헐떡였고 배경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자기야, 맹세코 나 뒤에서 수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몽땅 훔쳐갔어. 집 문은 저절로 잠겨서 안 열리고 전기도 나갔어. 나 옷도 못 입고 밖에 갇혔어. 제발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줘, 자기야. 강도가 아직 있을까봐 무서워. 나는 웃음이 터졌다.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웃었다. 놀라웠다. 궁지에 몰리고 추위에 떨고 반나체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도둑이 들었다고? 어떤 도둑이 값비싼 휴대폰은 테이블에 놔두고 옷과 지갑만 훔쳐가는 예의를 차릴까? 어떤 도둑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갈까? 그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강도라는 말에 겁을 먹고 왕자님을 구하러 달려갈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했나. 한심한 인간. 나는 길게 쓸 필요 없이 짧게 답장을 입력했다. 그의 심장을 듣게 할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미나, 그 도둑 예쁘더라? 이름이 최유라던데. 파티 잘 즐겨. 전송. 회색 숫자 2, 아직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CCTV 화면을 보았다. 지훈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굳어버렸다. 몸이 경직되었다. 분명 내 메시지를 막 읽은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유라 쪽으로 고개를 돌려 무언가 말했다. 유라는 곧바로 충격을 받은 듯 일어서서 입을 막았다. 그들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CCTV 화면은 지훈이 패닉에 빠져 다시 휴대폰을 마구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은 까맸다. 배터리가 다 닳아 완전히 꺼진 것이다. 고요함을 즐기렴 자기야. 서울 하늘은 먹구름이 짙게 끼면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콰르릉.
천둥이 치고 뒤이어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 폭풍 후 CCTV 화면에서 나는 비참하면서도 통쾌한 광경을 보았다. 비가 홍수처럼 쏟아졌다. 나무 데크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지훈과 유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녔다. 그 뒷마당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정원 구석에 있는 작은 정자뿐이었다. 지붕은 지프로 되어 있었다. 크기는 겨우 2x2m. 하지만 그 정자는 벽이 없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옆에서 비가 들이쳐 젖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정자 구석에 함께 웅크리고 있었다. 야간 모드 CCTV에서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두 개의 하얀 점처럼 보였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저체온증 때문이었다. 유라가 지훈을 밀치는 것이 보였다. 아마 지훈을 탓하고 있을 것이다. 다 오빠 때문이야. 안전하다며. 오빠 와이프는 어디 갔어?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대화를 상상할 수 있었다. 비가 오니 정원 모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서울 모기는 사납다. 특히 식물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유라에 드러난 매끈한 피부는 분명 맛있는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샤인머스켓 상자를 닫았다. 이제 충분해. 나는 두툼한 호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겼다. 정말 편안했다. 따뜻하고 뽀송뽀송하고 배도 불렀다. 반면 내 집, 지난달에 할부를 다 갚은 바로 그 집에서는 두 명의 배신자가 진정한 자연 체험을 하고 있었다. 잘 자렴. 나는 아이패드 화면을 끄기 전에 속삭였다. 내일 아침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이 잠들었다. 반면 지훈과 유라는 단일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까의 폭풍우는 잦아들고 이슬비가 남아 서울의 밤 공기를 더욱 축축하고 뼈에 사무치게 만들었다. 내 선명한 아이패드 화면에는 두 비참한 생명체가 여전히 정자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내 돈으로 헬스에서 만든 그의 다부진 몸은 이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유라는 더 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쁜 척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정자 테이블에 있던 촌스러운 꽃무늬 비닐 식탁보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화장은 번졌고 금발머리는 젖은 빗자루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춥기만 한 게 아니었다. 굶주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아마 점심때였을 것이다. 수영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추위에 떠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배는 분명 채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것이다. 지훈이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유리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무거운 철제 정원 의자를 들었다. 어디 한번 해봐, 강지훈. 나는 남은 샤인머스켓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지훈이 의자를 휘둘렀다. 유리를 깨려는 의도였다. 쾅! 격렬한 충돌음이 들렸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의자는 되려 튕겨나왔다. 지훈은 엉덩방아를 돋으며 저릿한 손을 붙잡았다. 안타깝네, 지훈. 그는 잊었나 보다. 그 유리는 비싼 시공업체가 설치한 12mm 두께의 강화유리라는 것을. 그 유리는 도둑과 폭풍우에 대비해 설계되었다. 굶주린 사람의 힘과 정원 의자만으로는 그것을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유라가 다시 우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등을 마구 때리며 상황을 탓했다. 지훈은 그저 말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집 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저 안에는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가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고 마른 옷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동창회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알림이었다. 오늘 오후부터 그 채팅방은 시끄러웠다. 동창회에 못 간 내 친구들은 여전히 실망감에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꾸미고 길을 나섰지만 장소가 취소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다. 가십의 여왕 이수진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대로 그냥 해산이야? 나 새 드레스 입었는데 그냥 집에 가기 너무 아깝잖아. 반장 김민준. 어쩔 수 없잖아, 수진아. 다른 데 찾아보려 해도 주말 밤이라 다 꽉 찼어. 오혜린, 진짜 실망이다. 오늘 밤 맛있는 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미친 아이디어가 문득 내 머릿속을 스쳤다. 교활한 미소가 내 얼굴에 번졌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즐겨볼까? 지훈과 유라는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 그들은 관객이 필요하다. 내 친구들은 놀 곳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넓은 공간이 있다. 우리 집은 개방형 구조다. 저 두 해충만 없다면 수영장도 꽤 근사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룹 채팅방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박민아, 얘들아, 미안, 이제야 나타났네. 아까 신호가 잘 안 터졌어. 다들 어디 갈지 막막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집으로 올래? 마침 지훈 씨도 지방 출장 가서 집 비어 있어. 내가 바비큐 파티 쏠게. 그룹 채팅방은 즉시 폭발했다. 이수진 진짜 미나야? 와, 구세주다. 너희 집 한남동에 있는 그 수영장 있는 집 맞지? 박민아, 응, 맞아. 다 같이 와. 냉장고에 있는 고기 다 먹어치워. 근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 여의도에서 차가 너무 막혀서 아마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 너희 먼저 들어가 있어. 김민준, 그럼 열쇠는 어떻게 미나야? 우리가 담이라도 넘어갈까? 박민아, 걱정 마. 수영장으로 바로 통하는 연문이 스마트락이거든. 내가 여기서 열어줄게. 너희는 그냥 바로 뒤뜰로 가서 정원등 켜고 파티 시작해. 그냥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오혜린, 역시 우리 박 사장님 스케일이 다르네. 바로 출발한다. 이수진, 가자. 내가 와인 가져갈게.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준비해. 강지훈, 너의 VIP 관객들이 지금 출발했어. 다시 CCTV 화면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아까 완전히 꺼졌던 그의 휴대폰이 잠시 켜진 것 같았다. 아마 마지막 남은 배터리 힘이었을 것이다. 그는 분명 내가 아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을 것이다. 그 도둑 예쁘더라. 이름이 최유라던데. CCTV 화면 속 지훈의 얼굴은 마치 방금 귀신을 본 사람 같았다. 그는 알았다. 내가 안다는 것을,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처벌이라는 것을. 그는 유라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유라는 히스테릭하게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유라가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오빠 와이프 사이코패스야. 우리를 천천히 죽이려는 거야. 지훈이 유라를 진정시키려 안으려 했지만 유라는 거칠게 그를 밀어냈다. 불륜 관계는 숨어서 즐기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아름답다. 하지만 지원이 끊기고 압박이 오면 그 사랑은 유라의 염소산에 젖은 파우더보다 더 빨리 지워진다. 그들은 몰랐다. 진짜 위험은 집안이 아니라 정문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약 20분 후 다시 알림이 울렸다. 김민준, 미나야, 우리 지금 대문 앞이야. 4대 차가 한꺼번에 오니까 경비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묻네. 박민아, 그냥 박민아 사장님 댁 간다고 해. 막다른 길 끝집. 내가 경비실에 연락해놨어. 나는 잠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기사님. 이따 제 친구들이 들어갈 거예요. 바비큐 파티할 거니까 그냥 들여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길이 막혀서요. 아저씨, 친구들 먼저 수영장에서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다시 스마트홈 앱으로 돌아갔다. 연문 잠금 표시기를 보았다. 상태는 잠김. 나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처리 중. 상태. 잠금 해제됨.
이제 높은 철로 된 연문은 자석 잠금이 풀렸다. 살짝만 밀면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쇼의 무대로 가는 길이 열렸다. CCTV 1번 카메라, 차고. 나는 여러 대의 차 헤드라이트가 줄지어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4대의 차, 내 친구들이 약 12명 정도 완전체로 왔다. 그들은 시끄럽게 차에서 내렸다. 서울 아줌마들 특유의 큰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와, 미나 집 진짜 크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대박. 물류 사업은 진짜 망할 일이 없나 봐. 그들은 내 지시대로 집 옆으로 걸어갔다. CCTV 4번 카메라, 수영장. 지훈과 유라가 움찔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 자동차 소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 지훈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다. 그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나가 왔다. 미나가 왔어. 지훈이 유라의 어깨를 흔들었다. 우리 살았어. 일단 저 문 열면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게 덤불 뒤에 숨어 있자. 지훈과 유라는 서둘러 어두운 구석의 장식용 대나무 숲 뒤로 숨었다. 그들은 오는 것이 구원자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몰랐다. 연문이 밀려 열렸다. 실례합니다. 택배요. 민준이 장난치며 일행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들의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켜지며 우리 집 뒷마당의 어둠을 갈랐다. 왜 이렇게 깜깜해? 정원등 켜라고 했는데. 혜린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스위치가 어디 있지? 그들은 수영장 구역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휩쓸었다. 잔잔한 물의 수영장을, 어질러진 정자를, 그리고 내가 아까 미처 챙기지 못해 의자 밑에 남겨진 속옷 조각들을 비췄다. 아무도 없나? 수진이 휴대폰 손전등을 대나무 숲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저거 뭐야, 고양이? 수진이 다가갔다. 민준도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이 대나무 숲 뒤를 똑바로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젖은 복서 팬티만 입은 채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무릎을 감싸 안고 있는 지훈. 비닐 식탁볼을 두른 채 조커처럼 화장이 번진 채 떨고 있는 유라. 정적. 1초, 2초, 3초. 수진이 반쯤 죽을 듯이 놀라 소리쳤다. 세상의 맙소사. 민준이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다.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보지 마세요. 제발 보지 마세요. 내 친구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 지훈이 지방에 출장 갔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 지훈 씨 아냐? 미나 남편. 혜린이 큰 소리로 속삭였다. 응. 강지훈 맞네. 왜 알몸으로 저 여자랑 같이 있지? 미나도 아닌데. 저 여자는 누구야? 놀라움은 곧 깨달음으로 변했다. 내 친구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100% 상황을 파악했다. 친구 남편이 지방 출장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불륜녀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고 지금 말 그대로 비참한 상태로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다. 서울에서 가십은 가장 가치 있는 화폐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방금 금광을 발견한 것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꽤 많은 가십의 여왕 수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본능이 발동했다. 인스타 라이브 켜. 수진이 혜린에게 외쳤다. 그들 둘은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플래시가 환하게 터지며 지훈과 유라를 비췄다. 마치 레드카펫 위의 톱스타처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건 젖은 잔디 카펫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저희가 뭘 발견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수진이 연예정보 프로그램 리포터 스타일로 휴대폰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박 사장님 댁에 동창회 하러 왔다가 글쎄 남편분이 덤불 속에서 다른 여자랑 옷도 안 입고 재회하고 있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카메라 꺼요. 꺼.
고소할 거야.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자신이 두르고 있던 식탁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녀는 질퍽한 잔디 위로 보기 흉하게 쓰러졌다. 아주 우아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지훈은 일어서려고 애썼다. 속옷 바람이면서도 위험을 차리려는 듯 민준아, 제발. 민준아, 도와줘. 너희들 오해야. 이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훈이 민준에게 애원했다. 예전에 지훈에게 중고차 사업으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던 민준은 오히려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지훈아? 넌 춘천 간다며. 미나는 네가 지방에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넌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랑 말타기 놀이하고 있었네. 그것도 내 아내 돈으로 산 집에서. 민준아, 제발 옷 좀 줘. 나 추워 죽겠어. 이렇게 망신 주지 마. 지훈이 애원했다. 망신은 네가 자초한 거지. 혜린이 계속 녹화하며 쏘아붙였다. 미나는 어딨어? 설마 미나 어떻게 하고 이 여자들인 거 아니야? 아니야, 미나는 안전해. 맹세해. 나는 아이패드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부의 세계보다 더 재미있었다. 나는 수진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시청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 우리 지인들인 네티즌들의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강지훈 아냐? 박미나 씨 남편. 미쳤다. 불륜녀는 누구야? 비 맞으니까 꼴이 말이 아니네. 꼴 좋다. 아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거기 위치 좀 알려주세요. 같이 돌 던지러 가게. 지훈과 유라는 완전히 망가졌다. 그들은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집 문은 잠겨 있었다. 옆 담장문은 카메라를 든 내 친구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서커스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빨 빠진 사자와 젖은 광대. 나는 이제 충분하다고 느꼈다. 즐길 만큼 즐겼다. 이제 여왕이 돌아가 쇼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아이패드를 끄고 마지막 남은 샤인머스켓을 먹어 치운 다음 푹신한 호텔 침대에서 일어났다. 좋아, 이제 쓰레기 치울 시간이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깨끗한 흰색 블레이저와 정장 바지. 머리는 높게 포니테일로 묶었다. 강렬한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다. 나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내 GV80에 탔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운전했다. 내 차 트렁크에는 아까 호텔에 오기 전 쇼핑몰에서 산 커다란 빈 여행 가방이 하나 있었다. 그 여행 가방은 곧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기다려, 강지훈.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될 거야. 11시가 조금 넘은 시가 내 하얀색 GV80이 우아하게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옆마당에서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내 친구들 무리를 비췄다. 내 차가 오는 것을 보자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렸다. 민준이 다른 친구들에게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마치 유배에서 돌아온 여왕을 맞이하는 백성들 같았다. 나는 차고에 차분하게 주차했다. 시동을 껐다. 나는 아까 산 커다란 빈 여행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 가방은 싸구려였다. 슈퍼마켓에서 할인 판매하는 평범한 브랜드. 내 비싼 리모와 캐리어가 아니었다. 지훈에게 딱 어울렸다. 나는 집 정문으로 걸어갔다. 내 스틸레토 힐 소리가 대리석, 테라스 바닥과 부딪혔다. 또각, 또각, 또각. 우리 결혼의 종말을 알리는 리듬이었다. 나는 정문 스마트락 패널에 검지를 댔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박미나님. 나는 시원하고 레몬그라스 아로마 향이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밖의땀, 염소, 퀴퀴한 냄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거실의 모든 조명을 켰다. 딸깍 공간이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천국 우리 집과 지옥 수영장을 가르는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걸어갔다. 그 유리 너머로 수십 개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훈과 유라는 절망적인 희망을 품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유리 뒤에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저 젖은 복서 팬티 바람으로 떨고 있는 지훈과 비닐 식탁보를 껴안고 있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유리의 손바닥을 댔다. 그의 입이 내 이름을 외치며 움직였다. 미나야, 열어줘. 제발. 나는 천천히 벽 패널에서 디지털 차일드락을 해제했다. 그리고 유리문을 옆으로 밀어 열었다. 습하고 비린내 나는 수영장 공기가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부딪히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미나야, 자기야. 지훈이 곧장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거기서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단호했다. 지훈은 나무 바닥과 대리석 바닥의 경계선 바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감히 젖은 발로 내 비싼 대리석을 밟지 못했다. 자기야, 오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 친구들이 미친 거야. 오빠를 모함하고 있어. 지훈은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추위와 수치심에 목소리가 떨렸다. 모함? 나는 비웃었다. 남의 아내 수영장에서 둘이 알몸으로 있는 게 모함이야? 그건 모함이야. 아니면 사실이야. 아까 걔가 물에 빠져서 구해준 거야. 지훈의 변명은 점점 더 엉터리가 되어갔다. 그의 뒤에서 내 친구들이 웃음을 참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키스하면서 구해줘? 지훈아, 새로운 스타일의 인공호흡인가 보네. 수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됐어. 드라마 그만 찍어. 피곤해. 내가 말을 잘랐다. 나는 내 가방에서 아까 오후부터 사라졌던 2가지 물건을 꺼냈다. 지훈의 가죽 지갑과 유라의 작은 지갑.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지갑, 그럼 네가 가져간 거였어? 응. 왜? 문제 있어? 나는 2 지갑을 젖은 나무데크 바닥에 던졌다. 가져가. 지훈은 서둘러 자기 지갑을 주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내 신용카드는 어디 갔어? 현금은? 지훈이 패닉에 빠져 물었다. 그 신용카드는 내주 계좌에서 나간 가족 카드잖아. 아까 호텔에서 이미 정지시키고 잘라버렸어. 이 시간부로 내 한도는 0원이야. 내가 태연하게 설명했다. 내 지갑이랑 그 여자 지갑에 있던 현금은 내가 압수했어. 수영장 대여료랑 너희들 대로 오염된 수영장 물 빼는 청소비라고 생각해. 유라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거 제 월세 보증금이에요. 언니, 돌려주세요. 나는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강지훈 씨한테 달라고 해. 내 슈가데디잖아. 아, 깜빡했네. 그 데디 오늘 밤으로 파산했지. 지훈은 마치 가벼운 뇌졸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멍했다. 신용카드는 그의 생명줄이었다. 그것 없이는 폼을 잡을 수도, 친구들에게 한턱 쏠 수도, 그의 그랜저에 기름을 넣을 수도 없었다. 미나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속삭였다. 아내가 일하는 동안 집에 불륜녀 데려온 남편이랑 나랑 누가 더 해? 나는 아까 가져온 빈 여행 가방을 지훈 쪽으로 찼다. 들어가서 내 짐 지금 당장 싸. 10분 줄게. 그거 넘으면 내가 너한테 사준 명품 옷들 다 태워버릴 거야. 지훈은 입을 떡 벌렸다. 무슨 말이야? 날 쫓아내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뭐겠어? 바람 피운 남자랑 한 침대에서 잘 줄 알았어.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자기야. 정정하지. 여긴 내 집이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박미나. 넌 그냥 얹혀 살았던 거고 결혼할 때 성도 안 바꿨잖아. 재산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고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 쓴 거 잊었어?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라서 그냥 서명했잖아. 체크메이트. 지훈은 내가 사업가라는 사실을 잊었다. 결혼 전에 아버지는 지훈에게 재산 분할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했다. 지훈은 그때 천천히 나를 구슬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순순히 동의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된 것이다. 빨리 짐 싸. 내가 소리쳤다. 지훈은 젖은 복서 팬티 차림으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은 상관없었다.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 그는 5분 뒤 대충 챙긴 옷이든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그는 울고 있었다. 진짜 악어의 눈물이었다. 자기야, 제발. 오늘 주말 밤이야. 오빠 어디로 가라고. 지갑은 비었고 휴대폰은 꺼졌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옆 담장문을 가리켰다. 나가. 이제 유라 차례였다.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서 식탁볼을 두른 채 떨고 있었다. 언니, 저 옷 좀 주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빌었다. 저 이 꼴로는 밖에 못 나가요. 제발요, 언니. 같은 여자끼리. 같은 여자? 나는 비웃었다. 내 남편이랑 잘 때 같은 여자라는 생각은 했어? 안 했잖아? 하지만 나는 사람을 길거리에 알몸으로 내쫓을 만큼 악랄하지는 않았다. 자칫하면 인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나는 세탁실로 걸어갔다. 걸레 바구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고 표백제 자국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몸빼바지였다. 보통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바닥이나 유리창을 닦을 때 쓰던 것이었다.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나는 그 걸레 바지를 유라의 얼굴에 던졌다. 자, 입어. 유라가 역겹다는 듯 그 천을 들었다. 이건 걸레잖아요. 언니, 내 수준에 딱 맞네. 쓰레기, 입든가 아니면 알몸으로 나가든가. 선택해. 수진과 다른 친구들이 환호했다. 입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유라는 어쩔 수 없이 그 걸레 바지를 입었다. 그녀는 정말 비참해 보였다. 지훈에게서 뜯어낸 비싼 미니 드레스는 이미 내 세탁기 안에 있었다. 나중에 세발 매트로 쓸 생각이다. 자, 쇼는 끝났어.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음식은 다 먹고 가. 대신 이 두 해충 좀 단지 밖으로 쫓아내줘. 나는 휴대폰을 들어 다시 경비실에 전화했다. 김 기사님, 지금 바로 집으로 와주세요. 동료분들이랑 같이요. 낯선 사람들이 허락 없이 마당에 들어와서 풍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단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 기사님과 순찰 경비원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다. 이 단지는 풍기문란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했다. 어이구, 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 기사님이 복서 팬티만 입고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지훈과 구멍 뚫린 몸빼바지를 입은 유라를 보고 놀라 물었다. 그냥 데리고 나가주세요, 아저씨. 전 저 사람들 이제 몰라요. 내가 문지방에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김 기사님이 지훈의 팔을 잡았다. 가시죠, 선생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이웃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지훈은 저항하려 했다. 놔, 여긴 내 집이야. 미나야, 넌 남편한테 불효하는 거야. 어떤 남편? 아내 수영장에서 바람 피운 남편은 여기서 인정 안 해줘. 수진이 옹호하며 소리쳤다. 지훈과 유라는 마침내 경비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1km 떨어진 단지 정문까지 걸어서 나가게 되었다. 내 친구들은 뒤에서 녹화하며 그들을 따라갔다. 수치의 행진. 지훈이 울면서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영상과 유라가 걸레 바지를 입고 젖은 아스팔트를 걷는 영상은 그날 밤 단지 주민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즉시 바이럴이 되었다. 나는 슬라이딩 유리문을 닫고 다시 잠갔다. 고요했다. 내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에어컨이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내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내 몸을 갉아먹던 악성 종양을 제거한 기분이었다. 조금 아팠지만 그 후련함은 엄청났다. 일요일 아침 서울의 태양은 나의 자유를 축하하듯 밝게 빛났다. 나는 수영장과 선베드에 앉아 있었다. 아침 일찍 부른 인부가 수영장 물을 모두 빼내고 있었다. 나는 물을 갈고 싶었다. 필요하다면 타일까지도 갈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이 역겨웠다.
내 앞 테이블에는 새우젓, 계란 장조림, 김치가 곁들여진 된장찌개 한 상이 차려져 있었다. 옆에는 따뜻한 녹차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오늘 아침밥 정말 맛있네. 나는 밥을 한 숟갈 뜨며 중얼거렸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아마 지훈이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렸거나 공중전화일 것이다. 요즘 세상에 공중전화가 있기는 한가 모르겠다. 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자기야, 오빠야.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비참하게 들렸다. 오빠 어젯밤에 교회에서 잤어. 너무 배고파. 자기야, 유라는 단지 정문에서 오빠 버리고 도망갔어. 오빠 좀 데리러 와줘. 자기야. 나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나야, 지훈이. 내 남편. 아, 전 남편 말인가요? 내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에 당신 부모님 댁으로 갈 거예요. 이혼 서류 들고. 자기야, 그러지 마. 오빠가 잘못했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 오빠도 그동안 이 집 지키는데 한몫했잖아. 지훈이 계산을 시작했다. 나는 웃었다. 한몫? 전기세 보태준 몫? 아니면 내 눈을 썩게 한 몫? 잘 들어, 강지훈. 이 집은 내 명이야. 차도 내 명이. 예금도 내 명이. 넌 이 집에서 내 몸이랑 헌옷까지들만 들고 나가는 것도 감사해야 해. 내가 지난 3년간 내 밥값까지 역으로 청구하기 전에. 미나야, 됐어. 내 찌개 식겠어. 끊어.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파란 하늘을 보았다. 망고나무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돈 많은 돌싱의 삶은 분수도 모르는 짐덩어리 남편을 둔 삶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나는 계속해서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딱 좋게 칼칼했고 구수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완벽하다.